안녕하십니까, 권영호입니다. 오늘은 7강 노르웨이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오브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사람들은 콩게르게트 노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르웨이 하면 우리가 피오르드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품이죠. 뭉크가 절규를 발표해서 노르웨이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그 뭉크를 또 연상하게 됩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금색이 1905년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에 덴마크나 스웨덴으로부터 시달려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오슬로, 제2도시 베르겐, 그리고 피오르드 이런 순서로 여러모로 답사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왼쪽 그림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있고요. 밑에 스웨덴이 있고 그 밑에 덴마크가 있습니다. 옆에 핀란드가 있습니다. 이 덴마크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나라이긴 한데 이 나라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 맹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노르웨이도 이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사느냐? 따뜻하고 해안가 근처에 많이 삽니다. 특히 이 오슬로 오른쪽 그림에 있습니다. 오슬로하고 이 송레 피오르드라고 글씨 써 있는 옆에 베르겐이라는 제2도시에 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주로 많이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슬로에서 북동부에는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죠. 여기를 잠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레 피오르드, 게일랑예르 피오르드 두 군데를 구석구석 답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이제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3배가 넘는 38만 5,203제곱킬로미터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북쪽에 살지 않고 남쪽 따뜻한 데 주로 모여 삽니다. 인구 규모는 한 5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노르웨이 기입니다. 그 스웨덴하고 노르웨이가 같이 연합 왕국이 있을 때 프레데리크 밀체르가 그걸 참조해서 여러 북유럽파의 그 지도를 국기를 참조해서 만드는 지도입니다. 원래 노르웨이는 이제 노르웨이 북쪽의 길이다, 또 북쪽측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노르웨이는 노르베기안 그래서 북쪽측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정말 살 수 있는 땅이 없다 이런 것을 대번에 느끼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그 산줄기가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으로 완전히 이제 장악돼 있어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해안가 조금 남한의 땅밖에 없는 상태죠. 오른쪽 이 위성사진을 보면 너무 삭막합니다. 겨울철 위성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눈밭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요 사진에 나와 있듯이 오슬로 근처에 있는 비그데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요. 노르웨이로서는 땅끝마을에 해당되는 만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따뜻하고 저지대이면서 물을 구하기 쉬운 곳, 물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르웨이도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은 그럼 버려두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북쪽 위쪽에 스피츠베르겐 그 섬 안에 이 스발바르 곡물 저장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지구에 종말이 왔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둠스데이 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만든 것처럼 이 스발바르 세계 종묘 저장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2천만 종의 종묘가 저장돼 있고요. 불빛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폴라나이트. 북극에서 나오는 불빛을 이용해서 이 안에를 잘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그 정체성은 언제부터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느냐? 불행하게도 이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872년에 되어서야 비로소 나라다움을 이제 주장하는 이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하랄드 페어헤어. 왼쪽 상단에 있는 이분이 이제 지도자인데요.
노르웨이라고 하는 이 땅을 갖다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한 60년간 진행되다가 또 이제 주변 국가한테 이제 이게 지배를 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페어헤어가 탄생한 지 1000년이 돼서야 1872년에 이 하랄드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들이 1000년 이상 된 국가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노르웨이의 국가적 정체성은 이 하랄드 하르드라다라고 하는 지도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하르드라다가 이제 얼마나 이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마음에 와닿았냐 하면 노르웨이 시청 건물에 거기 이제 말을 탄 기사상이 보이죠? 여기 하르드라다입니다. 시청 전면에다가 이 하르드라다의 기마상을 놓고 우리의 정체성은 저번부터 시작된다. 이거를 새긴다고 합니다. 1048년에 이제 오슬로를 수위 도시로 만드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하르드라다가 또 활동했던 시기도 약 20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곧바로 이게 주변 국가의 또 지배를 받는 이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주변 국가 가운데서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이 노르웨이하고 이제 관련을 맺은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호콘 6세가 노르웨이 그때 왕이었고요. 스웨덴하고 겸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덴마크의 공주 마르가레트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공주님은 이제 왕비가 돼서 잘 살았는데요.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아들 하나 올라프가 있었는데 올라프도 또 일찍 죽어요. 어쩔 수 없이 마르가레트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의 공동 왕이 됩니다. 여왕이 다스리는 이 북구라파가 되는데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스웨덴의 남단에 있는 칼마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저쪽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 이 전부를 덴마크가 관리하는 이런 시대가 형성이 됩니다. 1397년부터 장장 126년 동안에 덴마크가 이 북구라파 전체를 관장하는 맹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여왕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틀을 만들고 죽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1523년까지 계속이 됩니다. 근데 왜 계속이 안 됐느냐? 그거는 이제 지난 스웨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520년에 스톡홀름 피바다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 왕이 그쪽에 있는 사람 다 초대해서 지도자를 다 죽여버려서 이에 분격해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사가 이제 새로운 스웨덴 왕국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520년에 그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1523년에 완전히 스웨덴은 이제 칼마르 동맹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이제 노르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지도에 나와 있듯이 덴마크,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전체 지역은 덴마크 산하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1814년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럼 왜 1814년에 끝나느냐? 역사는 참 윤회가 되는지요? 덴마크가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 편에 섰었거든요. 나폴레옹이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덴마크가 모든 자기가 관할했던 지역들에 손을 놓게 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스웨덴이 이번에는 노르웨이를 접수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래서 1814년부터 1905년까지 스웨덴의 공동군주라고 이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스웨덴의 관할하에 있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800년대에 한 번 있었고 1048년에 있었는데 1000년 정도 독자적인 국가를 갖지 못하면서 지내온 것이 노르웨이 신세잖아요. 노르웨이 사람들로서는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잘생긴 190cm의 헌원 장부, 덴마크의 칼 왕자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호콘 6세 뒤를 이어서 호콘 7세다. 이게 추대를 해서 이분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칼 왕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거에서 보여지는데 웨일즈의 공녀인 모드하고 버킹엄 궁에서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르웨이에서 왕으로 추대해서 노르웨이 왕이 된 거죠. 그 1905년부터 57년까지 왕으로 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늠름하게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체성을 잘 지켜갖고 노르웨이가 오늘날 이제 세계 굴지의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마가 낀다는 말이 있죠. 여기에 이제 뚱뚱하게 생긴 어떤 중년 남자가 히틀러 나치 제국의 제독에 해당되는 테르 보벤 앞에서 벌쓰는 사람 좀 처했습니다. 이 사람이 위드쿤 퀴즐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나치의 앞잡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노르웨이를 이 나치의 속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아니 자기가 나서가지고서 또 이게 독일의 지배를 받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꾹 참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개 총사령을 가합니다. 퀴즐링한테. 너무 화가 나갖고 영어 사전에다가 퀴즐링이라는 단어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퀴즐링 하면 매국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퀴즐링이라는 사람은 죽어서도 죽지 못하는 매국노로서 남게 되는 이런 역사가 전개됩니다. 오랫동안 이제 속박 가운데서 질곡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던 노르웨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버텼느냐. 역시 종교입니다. 1000년 정도에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노르웨이에 카톨릭이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널판지, 통널판지로 해갖고서 교회를 집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헤달 스타브 처치. 이게 이제 널판지 통널교회에서,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부끄라퍼 설명할 때, 덴마크의 크리스찬 3세, 또 스웨덴의 와사 왕을 말씀드렸을 때, 이분들이 등장하면서 루터교회를 다 바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537년에 덴마크하고 노르웨이 공동 국왕이었던 이 크리스찬 3세가 이 기존에 있던 카톨릭을 갖다 전부 다 없애버리고 루터교, 개신교로 바꿔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 노르웨이 종교는 이제 기독교로 바뀌는 그런 이제 개신교로 바뀌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들이 아주 소박합니다. 작고 소박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바울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요. 복음주의 루터 교회죠. 1814년 스웨덴이 왔을 때는 아예 스웨덴은 이거를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약 2016년까지 200년간 노르웨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루터 교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그 국민들이 이제 일부에서 강력히 반발하니까 2016년에 국교를 포기합니다. 그래도 노르웨이 사람들의 루터 교를 믿는 사람은 82.1%, 전체 기독교를 합쳐서 88.3%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명백한 기독교, 종교 국가입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버틸 때 이 종교의 힘이 노르웨이 사람들을 굳건히 버텨왔다는 것이 이 통계 수치로 보여줍니다. 노르웨이 정말 밝은 햇빛이 빛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1969년에 북해 유전에서 이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파란색 지도로 나와 있는 그 지역인데요. 북해 유전은 여러 나라가 이제 공동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가까운 데 있는 파란 지역에서 이제 가스가 분출이 돼서 노르웨이는 한 방에 일거에 완전히 국가 운명이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양질의 가스가 이 생산이 되는데 500만 명을 먹여 살리고도 남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기뻐서 이 사람들이 슈타토일이라고 하는 국영 석유 회사를 만들고 여기서 산출되는 이제 이거를 잘 관리하고 또 이제 수산업을 또 했거든요. 수산업적 관리하고 해양산업적 관리해서 그 돈을 잘 저축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에퀴노라고 해서 72년에 설립했던 슈타토일을 조금 확대해서
오늘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매우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이 부크라파의 여러 건물들은 아주 인상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를 버티는 그 산업 가운데서 석유만 있냐 그렇진 않고요. 해양 산업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요 DNVGL사는 이 노르웨이하고 독일의 합작 회사인데요. 150년 전부터 바다 산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세계 모든 바다 산업, 예를 들어서 해양 에너지라든가 선박 관리라든가 선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DNVGL 이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슬로에만 이 해양 회사가 약 2,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 오슬로에 가서 해결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오슬로는 이 노르웨이는 바다 산업에다가 오랫동안 이제 공을 들여왔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확인이 돼서 국가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러면 세계적인 사람하고 접촉하려면은 노르웨이 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서 국민들의 구할 정도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도 되죠. 먹거리 해결됐죠. 종교도 해결됐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78,000불.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부자 나라로 일거에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소득별로 보면 세계 3위 국가가 됐고요. 또 이 전체 GDP 가운데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5%나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공부나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13명이나 돼서 세계 14번째 국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르웨이는 여권이 일찍부터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13년에 그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이제 주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페미니즘, 여성 이 주의가 발달돼 있어갖고 이 나라에는 이제 공직 여러 파트에서 일정 부분은 여자들이 쿼터를 가지고서 공직을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금년에 오슬로에서 전개된 세계 여성 대회에서 마취하는 그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여권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축을 헬릭 입센이 했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입센은 1879년에 인형의 집이라는 이제 이 책을 써서 거기 이제 초고 원본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자는 인형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는 권리를 갖고 남자와 똑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책을 냅니다. 오늘도 노라하고 토르발드 이 두 사람이 이 희곡으로 연극으로 이렇게 해서 여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 퍼포먼스가 전개되는 그 지역이 노르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입센은 또 이제 그리그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1867년에 페르긴트라고 하는 희곡을 썼거든요. 근데 이 페르긴트의 부대 음악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1874년 1월 23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가 이제 좋은 음악을 이제 만들어내서 187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솔베지의 노래가 들어있는 이 부대 음악을 만들어서 노래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센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노르웨이의 정신문화, 이 정신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만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요한 다알이라고 하는 이제 풍경화가가 있습니다. 1832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노르웨이 해안가에 있는 난파선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그 자연 환경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서 또 이제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한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나 가장 노르웨이를 전 세계로 알린 사람은 역시 에드버르트 뭉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뭉크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말년에 찍은 그 사진입니다. 1863년에 태어나서 44년에 죽었으니까 79세, 약 80년간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게가 거의 이 정상인이 아니었죠.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집안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뭉크의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장장 25,000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30살 때 그린 이 절규라는 작품이 세계적인 그 작품인데요. 자기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퓨르드 근처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다리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옆에 있는 난간이 이제 이 다리 난간이 아니라 퓨르드에 빠지지 않게 세우는 이제 난간인데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어서 갖고 이 하늘이 핏빛으로 바뀌고 물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전류를 느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절규인데 이것이 이제 1893년에 만들었으니까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현대인의 그 공포 심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 뭉크가 이 작품 하나로 해서 노르웨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탄생 100주년 되는 해에 뭉크 미술관을 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르웨이 하면은 뭉크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런 대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자세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오슬로로 하겠습니다. 오슬로는 이제 노르웨이 수도인데요. 한때 베르겐이 수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오슬로를 옮기게 됩니다. 오슬로는 이제 480제곱킬로미터 정도,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 되니까 6분의 5 정도 면적인데요. 대도시 면적이 한 170만 정도, 그 안에 사는 사람 70만 정도가 됩니다. 그 노르웨이 그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해당되는 이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데 거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머지 좀 추워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안에 노르웨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이 노르웨이에 올 수가 있다. 또 덴마크나 독일의 페리가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해서 실질적으로 세 나라는 같이 교류를 많이 한다. 연 700만 명이 모여드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10배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이제 도시가 됐는데요. 이 도시를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시가 입지하게 됐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요. 오슬로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스카게라크라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서 오슬로 퓨르드가 있던 지역의 도시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이 바람이라든가 추위라든가 다 막아줄 수 있는 자연 환경이 된 거죠. 여기다 도시를 졌어요. 도시였는데 1043년경에 홀바드라고 하는 이제 이 성직자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그 이제 마음을 위로하는 그 종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요 어반 에어리아 뒷편이 산악 지역이니까 더 이상 나가기 어려워서 옆으로 쭉 확장되는, 부산이 옆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도시 구조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040년에 바이킹 말 때 안슬로라는 이름으로 해서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인 것은 이제 1048년에 하레드라다. 아까 시청에 기마상을 탄 그분이죠. 그분이 카푸트슈타트, 수의도시로 여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70년부터 1300년까지 베르겐이 이 노르웨이 수도였었거든요. 그런데 호콘 5세가 1300년에 이 지역을 이제 수도로 옮겼습니다. 실질적으로 1048년부터 약 1000년간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수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1224년에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있던 건물들이 다 타버려가지고 그 당시 이 덴마크의 공동 군주였던 크리스찬 4세가 새로 신도시를 만듭니다. 조금 이따 지도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짓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크리스티나 이렇게 도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K자로 바뀌었다가 1925년에 오슬로로 바꿉니다. 오슬로는 언덕이란 뜻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슬로라는 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약 1000년 정도 이 노르웨이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를 졌었어요. 1290년대에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이제 아킬레스 후스라고 하는 요새를 졌는데
여기에 지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진입니다. 이 지도가 이제 오슬로의 그 실상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쪽 오른쪽에 보면 감내 오슬로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 오슬로입니다. 여기에 도시가 있었는데 몽땅 화재가 타서 타버린 거죠. 그래서 아케르후스 성체 그쪽에다 신도시를 졌거든요. 거기다 도시를 쫙 만들어 갖고 그 옆에 이제 희미하게 아케르브리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조선소였던 곳이었는데 이거를 또 새로운 그 시가지로 만들어서 노르웨이 오슬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도 새로 졌고요. 시청, 국회, 국립극장, 그 다음에 노르웨이 왕궁이 있고요. 칼 요한 게이트라고 있는데 스웨덴의 공동 군주였거든요. 이분이 여기 와서 선정을 베풀었다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오슬로의 가장 메인 스트리트를 만든 곳입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보면 프로그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비겔란이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이따 가보겠는데요. 정말 세계적인 조각공원입니다. 212개의 조각을 만들어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은 조각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 건너에 프람 뮤지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바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뮤지엄 또는 미술관, 박물관을 만든 곳입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칼 14세 유한 왕의 거리입니다. 양쪽 거리가 이제 다른 거리가 아니고요. 똑같은 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이 사진을 합성을 한 겁니다. 합성을 해서 한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모습입니다. 이 거리를 이 오슬로 시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많은 상가 건물도 있고, 주요 행사가 있으면 늘 와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이 희로애락을 추구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칼 요한 게이트 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왕궁이 있는데 왕궁 앞에 칼 14세 요한 왕의 동상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오슬로 중앙역인데요. 170만 정도 되는 대도시권이 70만 정도 되는 도시에 이 중앙역 치고는 너무너무 웅장하고 멋있죠. 1854년에 졌었는데요. 1980년에 재정비해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웅장한 중앙 정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1814년에 이제 의회 건물을 졌는데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웨덴하고 이제 이게 합쳐지는 그 시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든가 비리 같은 것을 일으킬 그 공간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게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노르웨이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만약 할 일 있으면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 술 먹는 거 곧바로 표로돼 빠져 죽을 수가 있거든요. 길거리 절대로 술 못 먹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금기사항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1814년에 의회 건물이 있고요. 그 이듬해 대법원 건물도 오슬로에 입적이 됩니다. 1048년에 하르드라다가 이제 오슬로를 짓기 시작했는데 1950년에 근사한 이 시청을 또 이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 빌딩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커폴라하고 윙이 올라가 있는데 그리스 스타일로 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 장면이 이제 여러 측면에서 시청을 찍으시는데 처음에 봤던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정면이고 이건 측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슬로 시청은 노벨 평화상이 시행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난번에 버락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평상시엔 이렇게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릭 쉐렌슨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그 미술가 가운데인데 이 사람이 여러 화가들이 노르웨이 시청 안에 멋있는 그림들을 진열해 놨습니다. 노벨 평화상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1872년에 세웠던 서부 역사를 개조해서 노벨 평화센터가 2005년에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심사해야 되니까 심사하는 과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따로 건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오슬로,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오슬로 대학이죠. 1811년에 프레데릭 왕이 왕명으로 세운 그 대학입니다. 그래서 1939년에 와서는 오슬로 대학으로 이제 대학교 명칭을 바꾸는데요. 노르웨이의 많은 인재들이 이 대학을 통해서 배출이 돼서 노르웨이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 예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작품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걸 모두 다 합쳐서 2003년에 오슬로 국립미술관을 만들어서 이 안에 이제 모든 작품들이 있어요. 1836년에 졌던 거를 이제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뭉크 미술관입니다. 얼마나 이 노르웨이 사람들 또는 오슬로 사람들이 뭉크를 사랑하고 좋아하느냐는 것이 이제 이거로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아예 미술관, 박물관을 만들어줬습니다. 뭉크 탄생 100주년을 기해서 1963년에 이 노르웨이 오슬로 해안가의 가장 좋은 입지에 어마어마한 그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뭉크 무제, 뭉케 박물관인데 제가 이 25,000점을 다 골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작품 2개를 골라봤습니다. 하나는 자화상이고요. 하나는 마돈나 작품입니다. 1882년에 자화상을 그렸으니까 아마 20전에 자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돈나는 31살 때 그린 그림인데 세계적인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뭉크가 기독교냐 아니냐 그거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돈나는 여인상을 이제 그린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이제 오슬로 사람들이 아케르 부르기에 와서 이제 이렇게 즐깁니다. 바다를 바라다 보면서 햇볕이 좋은 날, 일광욕도 즐기고 편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는 아케르 부르게 뭐라고 그럴까요? 휴게 장소라고 얘기할까요? 1982년에 조선소 산업부지를 쇼핑 상업 주거지역으로 만든 것입니다. 멋진 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제가 이제 세계 여러 군데 가면서 오페라 하우스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가장 멋진 오페라 하우스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우선 그 계단이 없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거든요.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가서 바다가 쫙 보입니다. 근데 바깥에서 보면 이것이 마치 fjord에 빙하가 떠 있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노르웨이의 그 상징성을 가장 잘 드러낸 이 오페라 하우스다. 2008년에 진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제 이 새로운 그 돈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건물들을 많이 짓고 도시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작업으로 시내를 그림처럼 회색빛의 파스텔 톤으로 아주 이쁘게 건물을 졌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고층 빌딩 못 짓습니다. 전체적인 이 오슬로의 이 어반 디자인을 염두에 둬서 엄격한 심사를 다 거쳐서 이게 한 번 지면 1000년 가니까. 그래서 이제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도시를 이렇게 관리를 하나. 제가 가서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프로그너 박물관으로 하겠습니다. 넓은 녹지대에 여기에 이제 이 조각작품이 한 212개가 쫙 널려져 있습니다. 이 비겔란이라는 사람은 이제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이제 이 조각가인데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시에다가 이제 제안을 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조각 작업을 합니다. 1915년부터 약 28년간 하다가 43년에 죽습니다. 그 후학들이 계속 이어서 30년 동안 이 조각공을 만드는데요. 생긴 거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비겔란인데요. 북괴 로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품이 이제 화강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써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조각해내서 제가 사진에는 담지 못했지만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 표현한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그 보편적인 작품으로서
어린아이하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 이제 Child and Parents 작품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 내용을 잘 담았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비겔란의 작품 가운데서 하나가 우는 아이입니다. 실제 우는 아이보다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우는 아이, 비겔란의 우는 아이는 미술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기 위해서 360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걸작품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이제 이런 모놀리탄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 전부 사람들입니다. 121명의 사람들이 뒤엉켜가지고 하늘로 치솟는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17.3m의 화강으로 만든 이 조각품인데요. 세계적인 조각품이죠. 어떻게 실물 크기의 사람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멋진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비겔란밖에 할 수 없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람 박물관이 있는 그 요쪽 비그데이 그 반도에 있는 여러 곳인데요. 여기 해양과 관련된 모든 그 박물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티키 박물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람 박물관, 바이킹 박물관, 민속 박물관 모든 이제 내용들 한 곳에 모아서 오슬로 시민들이 또 노르웨이 전체 국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를 보면요. 프람호입니다. 프람호. 기웨아라고 하는 이 프람호인데요. 난센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던 걸 처음에 전시했다가 2018년에 약간 좀 현대화로 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이 배를 타고서 이 난센, 효르드프 만센이 자기 친구 유한센하고 여러 친구들과 같이 북극을 탐험합니다. 1893년부터 1896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북극을 탐험하는데요. 1895년 4월 달에 이제 거의 북극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이상은 배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요 오른쪽 산에 있는 것처럼 개썰매를 이제 끌고서 직접 걸어가지고 이 북위 86도 14분까지 걸어서 탐험에 성공합니다. 100년 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이 난센의 사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눈이 바이킹의 후예답습니다. 너무너무 날카롭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눈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분이 탐험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슬로 대학교 동물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투표를 해서 렉터로까지 올라가는 그 지도력을 발휘했고요. 1922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난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탐험가는 이제 아문젠이죠. 아문젠은 이제 이 난센이 썼던 그 프라모를 이제 개조해서 남극을 탐험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 아문젠이 이제 걸어서 자기가 남극 그 극지점에 가서 했던 사진인데요. 요즘에 미국의 탐험가인 스코트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문젠 스코트 남극 그 관찰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남극 관찰한 여러 과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센하고 아문젠만 있느냐? 또 한 명의 탐험가가 나타납니다. 이게 토르 헤이 에르달이라고 하는 탐험가인데요. 아주 북그라파의 전형적인 젠틀맨입니다. 젠틀맨이 영국식 표현인데 어쨌든 멋진 이 인류학자입니다. 1947년에 발사 나무를 이용해서 이분은 이제 콘티키라고 하는 이제 탐험선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페루에서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폴리네시아의 투아모투 섬까지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해류하고 바람만 이용해서 남미에서 이 남태평양까지 사람이 왔다. 이거를 실제 검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난센, 아문젠, 헤이 에르달 이런 용감한 바이킹의 후예들이 새로운 그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 근원에는 이제 그 바이킹 박물관에 있는 이런 이제 여왕선인데요. 우셰베르크라고 하는 여왕선인데 1969년에 바이킹 박물관에 이제 조성하면서 갖다 놨어요. 한 150명 정도가
탈 수 있었던 배라고 합니다. 배가 세 척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배가 이게 오세베르크 배입니다. 오슬로 바깥으로 잠깐 나가겠습니다. 오슬로 바깥에 릴레함메르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요. 인구가 한 3만밖에 안 됩니다. 3만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 친환경으로. 그래서 이 슬로프가, 스키 슬로프가 세계에서 가장 그 멋진 슬로프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차 동계올림픽을 1994년에 치렀는데요. 제가 이제 갔던 여름철에도 사람들이 활강을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한 번 해놓고 버리는 게 아니라 365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세계의 스키어들이 가장 즐겁게 찾는 스키 장소 가운데 한 군데라고 합니다. 제2도시 베르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도시 베르겐의 플레엔 산 위에 올라가 보면 베르겐시 전체가 아주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 7개의 산이 만들어낸 도시다. 이 도시에는 멕시코 만류가 흘러들어와서 따뜻합니다. 약 2000mm의 그 비가 와가지고 따뜻한데요. 올라프 3세가 1070년에 이게 수도로 만들었다가 1300년에 이제 이걸 다시 그 오슬로로 옮기게 되죠. 멋진 그 베르겐 항구가 보입니다. 1350년에 이 한자 동맹의 지구로 결정이 돼가지고 400년간 이 한자 그룹에 있는 도시들이 여기 와서 이제 무역을 했던 곳이죠.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브리겐이라고 하는 이제 집들을 쫙 졌었어요. 근데 이것이 1702년에 대화자가 나서 이제 불나서 다시 개보수를 해서 300년 이상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월드 헤리티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180년에 이제 마리아의 교회, 이거 만들어져서 카톨릭으로 해서 이제 이 지역의 정신적 근간을 이뤘는데 이게 16세기여서 루터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독일인들이 이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재단을 멋있게 짜서 독일교회라는 별칭까지 있는 정도로 이 재단이 너무 화려합니다. 역시 베르겐은 우리가 그리그의 고향을 빼놓을 수 없죠. 트롤드하우겐, 트롤드라고 하는 요정이 사는 집이라고 해서 소박한 그리그와 그 안에 니나의 집입니다. 이 베르겐에 이제 동상이 있는데요. 아내 니나와 같이 여기에서 이제 베르겐이 태어났고요. 독일의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공부 갔다 와서 노르웨이 민속 음악을 이제 만들어내었고 음악의 중심으로 활동하다 죽었습니다. 그걸 기려서 요 에드바르트 그리그 뮤지엄이 만들고 음악회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와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피오르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르드를 가기 전에 아이스다를 먼저 갔었거든요. 이게 빙하호입니다. 이게 빙하호가 앞에 빙하 있는데 빙하를 만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페리를 타고서 쭉 갔더니만 빙하가 바로 눈앞에 보여가지고 직접 만져봤습니다. 물이 너무 차서 이게 이제 일단 빠져버리면 3분 이내 심장이 멎는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이제 이 빙하호에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피오르드의 그 실상을 이제 설명해서 그림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이렇습니다. 11만 년 전에 우리는 전 세계가 빙하기였었거든요. 근데 12,000년 전에 간빙이 와서 온도가 확 높아졌어요. 그러면 얼음이 이제 훑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육지부에 지나가면서 U자국을 만들고 바다에 있던 것이 얼음이 다 빠져나가는데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게 피오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정사정 없이 이 얼음덩어리가 쭉 가면서 옆에 있는 흙들을 다 이제 뭉개고 하니까 이 곡벽이 굉장히 높아지죠. 프레시피스가. 그래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따가 한번 직접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오르드가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쉐르 피오르덴이라는 곳인데요. 오다 계곡에 있는 곳인데 인공사진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그런 상태죠.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게 피오르드가 되고 옆에 있는 얼음이 다 거치면은 이것이 U자국이 되는 거죠. U자국을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U자 형태로 쫙 얼음이 빠져나간 곳에 이제 이게 풀이 돼서 U자국을 만든 것이고요. 게일랑예로 피오르드 가서 이제 사진 하나 찍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빙하가 쫙 지나가면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게 게일랑예르 퓨르드의 곡벽인데요. 너무 가파르죠. 1000m 내지 2000m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다 밑도 1000 내지 2000m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심이 굉장히 깊고 찹니다. 그러니까 바라다 보는 바다지 거기 와서 이렇게 뭐 우리가 즐기는 바다는 아니다. 리세 퓨르드인데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퓨르드입니다. 사람들이 그 꼭대기 와서 이제 즐기고 있는 장면인데요. 얼음이 훑고 지나간 거죠. 훑고 지나가서 이 곡벽을 딱 만들었는데 정말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저희가 알던 속내 퓨르드, 게일랑예르 퓨르드를 이제 그 사진을 제가 하얗게 얼음이 되어 있는 것을 빨간색으로 한 사진을 구했습니다. 베르겐이 위에 있는 게 속내 퓨르드고요. 그 위쪽에 게일랑예르 퓨르드인데 속내 퓨르드는 가장 깁니다. 게일랑예르는 가장 아름답고요. 그래서 진짜 갔다 왔느냐? 그 제가 그 인증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송달 코면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그 뒤에 있는 것이 네르이 퓨르드인데 2005년도에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30층 정도의 유람선이 조그만 돛담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어디가 바다인지 어느리 하늘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꼭 한 번은 퓨르드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다운받은 그 자료인데요. 바다를 거울 삼아서 속내 퓨르드가 바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장면을 찍었는지 감탄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헐드라 또는 헐더라고 하는 이제 숲속의 생물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노르웨이 그 전설에 나와 있는데요. 프람 폭포에서 이 오슬로 발레 대학 학생들이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나와서 이제 연출합니다. 이거 폭포거든요. 프람 폭포. 그러니까 이제 빙하 폭포가 와서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정말 멋진 그 퓨르드 한 장면입니다. 게일랑예르 퓨르드인데요. 노려보는 그 얼굴, 눈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빙하가 훅 지나가면서 남은 흔적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런, 형상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퓨르드를 나타내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게일랑예르 퓨르드를 양쪽에 대표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세븐 시스터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터 워터폴입니다. 그러니까 7개 자매의 폭포라고 해서 빙하가 여름이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클로즈업 시키면 이렇게 됐습니다. 7개의 그 빙하가 쫙 떨어져서 바로 밑에까지 배가 가기 때문에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 폭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바위가 딱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구원자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부의 베일을 쓴 것처럼 보여서 이 게일랑예르 퓨르드의 대표적인 폭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이제 영어를 9할 정도 회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경쟁력을 갖게 됐다. 그래도 GDP가 7만 8천 불 정도 돼서 세계의 3위 국가로 올라서 있고요. 석유라든가 해양산업 또는 수산업에다 집중해서 국가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노벨상을 받은 그 사람이 13명이나 되는 이제 그런 국가로 올라섰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믿게 되는데 루터 신자들이 8할 이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퓨르드라는 것이 전 세계에 이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노르웨이의 자랑거리다. 그래서 오슬로를 받고 베르겐을 받고 속내 퓨르드, 게일랑예르 퓨르드를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8강 덴마크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데르센과 레고랜드 두 가지로 대표됩니다. 레고랜드가 우리나라에도 2020-30년도에 강원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